자, 저도 왔습니다. 국승옥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투자 분석 기법의 암기 코드를 좀 할 차례죠. 자, 일단 요새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듯해요. 민법 이렇게 우리 김덕수 쌤이랑 찍어놓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덕수쌤에게 아이고 유튜브 관련해서 뭔가 덕담을 해주실 때 자,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덕수쌤은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를 열심히 듣고 그거에 대해서 유튜브로 요약을 딱 해서 뭔가 자꾸 잊지 말라는 걸 목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줘야 좋아하세요. 아이고, 강의 열심히 듣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강의 내용이 그냥 쑥쑥 떠올라요. 아주 암기하는데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저는 투자 분석 기법, 할인법과 비할인법을 묶어서 제가 해 드릴 테니까 살짝 길 수 있어요. 끝까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들어갑니다. 투자 분석 기법이란 할 때 첫 번째 투자 분석은 투자로부터 만들어지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분석이란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데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할 때 할인을 하는 법이 있고 할인을 하지 않는 비할인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할인은 현재 가치를 뜻하죠. 그럼 머릿속에서 예금, 돈을 예금을 해요, 지금. 그럼 미래가 되면, 미래로 예금이 흘러가면 항상 이자가 붙으면서 금액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 가치를 실무에서는 할증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할증. 근데 미래 금액을 다시 현재 시점으로 되돌리면 이자라는 요소가 빠지면서 금액이 홀쭉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가치를 할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투자 분석은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건데 할인법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투자를 분석하는 거고 비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있는 그대의 날 것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워밍업이니까 수업 중에 항상 했던 요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해 보죠. 지금 여기는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항상 우리 시험은 1년을 주니까 1년. 그리고 지금 비용이 100억이고 1년 말에 수익이 110억이니까 이 사안을 해석할 때 자, 어떤 부동산을 100억을 주고 지금 샀다는 거고 1년 말에 110억에 되팔았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거의 성과를 분석할 때 100억을 투자해서 11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항상 수익 110억은 총 수익을 의미하고 나의 성과는 100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항상 내가 가져가는 순이득으로 설명해야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10억인 거죠. 우리가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으로 치면. 그래서 100억을 투자해서 이 투자는 순이득, 순영업소득으로 10억을 벌었어요. 그리고 수익률은 100억을 투자해서 10억을 벌었으니까 10%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게 비할인법이에요. 이게 실무고. 그런데 지금 분석하고 있는 비할인법은 뭘 고려하고 있지 않냐? 시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비용은요, 분명히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입된 비용인데 수익은 미래 시점의 비용이에요. 비용은 현재 시점인데 수익은 미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자들은요, 정확한 투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시점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시점을. 그래서 지금 투자를 분석하는 시점이 현재 시점이니까 수익과 비용을 시점을 일치시켜서 수익의 평가와 비용의 평가로 투자를 분석하세요. 이게 할인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항상 현재 가치라는 게 나오면 그냥 심장이 쿵쾅쾅 뛰는 거예요. 그냥 어려워 보이니까. 절대 현재 가치는 어려운 게 아니라 투자 분석 기법에서 현재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만 담겨 있습니까? 시점의 의미만 있어요. 시점에.
그러니까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는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투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비할인법은 현재 시점으로 수익과 비용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시점과 상관없이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고. 그래서 할인법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환산해서 이걸 기초로 투자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법은 정의가 수익과 비용을 전부 다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으로 분석을 해요.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할인을 하죠. 그래서 할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가치는 이자라는 요소를 고려하죠. 화폐 시간 가치는 이자를 뜻해요. 이자. 따라서 이자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할인법의 종류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죠. 할인법과 비할인법의 종류 중 비할인법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할인법을 암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형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형가는 현재 가치의 줄임말이니까 형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면 너는 할인법이란 뜻이죠. 현재 가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암기해야 될 건 나머지 요 세 개예요. 시험에 아주 정의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순형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렇게 세 가지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순형가법은 순형가를 활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순형가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형가에서 비용형가를 뺀 걸 순형가라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암기하면 안 되고 형가라는 것은 단순히 시점만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굳이 해석을 안 해줘도 돼요. 할인법은 다 현재 시점의 수익과 비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수익을 측정한 다음에 수익을 투자한 비용과 비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수익을 측정해서 비용과 비교하는 거예요. 차감하는 거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실무에서 순이득이라고 그러죠. 순이득. 그리고 순이득이 0보다 크다는 건 순이득이 한 푼이라도 남으면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순이득이라는 게 얘도 역시 현재 시점의 순이득일 거니까 단순히 이름을 순현재가치 또는 순형가라고 줄여서 부를 뿐이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순형가법은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뺀 순형가를 기준으로 하는 법이고, 순형가는 현재 시점의 순이익을 뜻하니까 순이익은 한 푼이라도 있어야죠. 따라서 순형가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게 순형가법. 그런데 수익성지수법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수익성지수법은 수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건 똑같은데 수익을 측정한 다음에 비용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수익을 측정해서 이 수익을 비용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비교를 할 때 수익이 비용과 또이또이입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이 비용보다 큽니다. 그러면 1보다 큰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수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수익이 작다면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이고, 수익이 더 클 때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죠. 분수 형태니까 1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익성 지수에서는 아주 중요한 자주 출제되는 논점이 있어요. 이 수익성 지수를 말로 정의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익성 지수는요, 분수 형태라는 건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모가지를 쳐서 밑에 뭘 나눈 거예요? 비용의 형가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읽을 때 분수 형태는 읽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분자부터 읽을 수도 있고 분모부터 읽을 수도 있고, 분자부터 읽으면 수익의 형가를 비용의 형가로 나눈 값이고, 분모부터 읽으면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죠. 비용의 형가에 대한 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 있죠. 요 문구가. 그래서 분모부터 읽으면 비용의 형가에 대한 수익의 비율, 수익의 형가 비율. 그럼 요 놈은 바로 보자고요. 자,
이놈은 두 가지는. 자, 순형가가 나와요. 순형가란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 형가를 뺀 것이죠. 그런데 시험은 수익 또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짧게 안 줘요. 뭐라고 줍니까? 이렇게 줍니다. 장래 발생 가능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수익의 형가라는 걸 바로 캐치할 수 있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뭐가 포인트냐, 요걸 봐야 돼. 현금 유입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의 형가군요. 현금 유출이 나옵니다. 비용의 형가군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순형가란 현금 유입, 수익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를 차감한 값입니다. 이게 정의고. 자, 다른 정의를 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익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장래에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형가합. 그러면 세후소득이 나오면 이걸 수익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세천이든 세후든 수익이잖아요. 수익. 그래서 현금 유입 나오면 수익의 형가, 세후소득이라고 나와도 수익의 형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죠. 그래서 세후소득의 형가를 보면서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의사를 결정합니다. 비교하죠. 근데 정확히 어떻게 비교해요?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의 형가를 차감하는 형태로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순현재 가치는 순이익을 뜻하니까 순이익은 한 푼이라도 있는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는 주의하셔야 돼요. 정의 문제예요. 정의. 자, 수익성 지수는 분수 형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 다음에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뭘로 나눈 거예요? 비용의 형가로 나눈 것이죠. 그런데 얘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항상 분자부터 읽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 분모부터 읽으면 분모에 대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지금 최근에 무려 4번이나 나왔는데 뭐뭐에 대한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항상 앞은 분모에 대한이에요. 분모에 대한.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이면 항상 분모에 대한이니까 비용이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뭐뭐를 이렇게 돼 있으면 분자를 분모로 나눈 값이고, 그래서 이렇게 딱 모가지 친 다음에 뭐뭐를이네. 그러니까 수익을 비용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 근데 5번은 뭐뭐에 대한이니까 얘는 반드시 분모에 대한이에요. 분모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에 대한, 현금 유입, 수익의 현재 가치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있어야 돼요. 정말 시험에 4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절반밖에 못 맞춰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는 정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뭐뭐에 대한 나오면 분모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부터가 나와야 돼요. 비용의 현재 가치에 대한, 수익의 현재 가치 비율, 이렇게. 그리고 수익성 지수는 분수니까 이를 기준으로 수익이 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거니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대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내부 수익률법 한번 볼까요?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은 암기 코드가 항상 여기다 동그라미 치죠. 자,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공식 내부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습니다. 공식 내부로부터. 다시 공식 내부로부터 무엇을 찾습니까? 기대 수익률을 찾습니다. 이게 암기죠. 근데 공식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공식이죠.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 공식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그런데 순형가가 0이라는 건 수익과 비용이 또이또이라는 거죠.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가. 그럼 수익과 비용의 형가가 또이또이라는 건 결국 수익성 지수는 2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밑을 봤더니 현금 유입이면 수익의 현가, 현금 유출이면 비용의 현가가 일치되는 할인율입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이죠.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현금 유입, 수익의 현가와 현금 유출, 비용의 현가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다. 결국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의미예요. 얘가. 자, 그 다음에 항상 내부 수익률은 공식, 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라는 공식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니까 반드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는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라는 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밑에 적지 않고 암기 코드가 내부 수익률이 나오면 내부에서 회의를 해요. 어떤 회의를 합니까? 회비 거들라고 뭔가 총무가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 총무가 뭐라 하냐? 회비를 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유치하게 이렇게 암기했죠. 내부 수익률 나오면 총무가 내부에서 내세요 이렇게 회비를 내세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 자,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는 거예요. 근데 공식이 뭐니?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드는 할인율, 이 공식이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지만 암기 코드는 내부 수익률 나오면 회비를 내세요 해서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한다는 것 잊으면 안 된다. 자, 그럼 기출지문 한번 볼까요? 기출지문. 자, 내부 수익률 나오면 항상 앞에 공식 내부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찾아내요. 공식이 뭐니? 순현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어떤 수익률이랑 비교하나요? 그러면 항상 회비를 내세요 이렇게. 아유, 정말 유치하네요. 내세요.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돼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냐? 요구 수익률 대신에 여기다가 기대 수익률을 주기도 하고 여기다가 실현 수익률을 주기도 하고 오만 자까지 수익률을 다 줘요. 항상 내세요니까 반드시 요구 수익률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내부 수익률이 왜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됩니까?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결국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할인법의 암기 코드. 자, 그럼 이제 비할인법 바로 가요. 비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의 시점을 일치시키지 않고 바로 그냥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수익률이 있고 승수가 있어요. 아이고 제 낯바닥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잠시. 자, 수익률과 승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수익률은 분자의 수익이 올라가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수익을. 그래서 이름도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승수는 분자가 투자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수익률은 수익을 측정해서 이걸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고 승수는 투자 금액을 측정해서 수익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무튼 역수관계인데 이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요걸 뭔가 시험에 활용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걸. 아주 중요해요. 아주.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관계예요. 역수관계. 근데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수익률과 승수는 두 가지의 대응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두 가지의 대응. 어떤 것과 어떤 걸 대응한 것이냐? 수익이라는 요소와
그 다음에 하나는 수익이라는 요소와 하나는 투자 금액이라는 요소로 만들어낸 거예요. 투자 금액.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눴냐,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눴냐, 이렇게 대응되는 건데, 반드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현금 수지 계열이 나와요.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니까, 현금 수지는 항상 지분 수익,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을 뜻해요. 그래서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지분 수익이니까 반드시 투자 금액도 내 것만 고려하는 거예요. 지분 투자 금액이어야 돼요. 세전, 세후 등 지분 수익이 나오면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 금액과 대입이 되는 거고, 세전과 세후가 아니면 항상 지분 투자 금액이 아닌 총 투자 금액이랑 대응을 시킵니다.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 제가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드린 게 있는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바로 한번 풀어보죠. 자, 얘는 정답은 2번인데요. 이 문제를 볼 때 일단 압도되죠. 뭔지 모르지만 막 영어도 되어 있고. 그래서 포인트는 승수, 수익률 또는 승수가 나오면 이 둘은 총소득 승수다, 뭐시기 승수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수익과 투자 금액으로 만들어낸 지표니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대응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후라고 되어 있어요. 세후. 그럼 이게 지분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응이 돼야 돼요. 대응 관계가 이미 깨져 있어요. 이걸 보기 전에. 3번도 보세요. 지분 투자 금액이라고 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수익도 반드시 지분 수익이 나와야 돼요. 즉 세전이나 세후 현금 수지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없잖아요. 틀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세후 현금 흐름이 나왔으니까 지분 수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지분 투자 금액이어야 돼요. 너 틀렸어요. 그리고 5번도 지금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왔으니까 지분 수익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안 되고 세전이나 세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정답이 그래서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일부러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자, 얘는 세전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이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이랑 대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읽지 않더라도 유일하게 대응 관계가 맞아 있는 게 지금 2번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다시 승수와 수익률은 수익과 투자 금액의 대응 관계로 만들어낸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지분 수익, 세전과 세후 등 지분 수익이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과 지분 수익이 아니면 총 투자 금액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자,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기출 지문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럼 먼저 수익과 비용의 대응 관계를 봐야 돼요. 1, 2, 3번은 전부 다 수익률이죠. 수익률. 유효총소득률도 수익률이야. 순소득률도 수익률이야. 세전 현금 수지률도 뭔지 모르겠지만 다 수익률이에요. 4번, 5번, 6번은 승수.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는 항상 연습을 할 때 수익과 투자 금액의 대응 관계. 자, 그럼 보자고요. 유효 총소득이 나왔어요. 지분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나온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나왔어요. 지분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나온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지분 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지분 투자 금액이. 그 다음에 4번. 유효 총소득이에요. 지분 수익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 투자 금액이 나온 거고. 순영업 소득 지분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6번은 세후 현금 흐름 지분 수익인데요.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분 투자 금액. 이것만 놓치지 않더라도 쉽게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익률과 승수는 두 가지를 대응시키는 건데 특징이 수익률은 항상 수익이 위에 있고 투자 금액이 아래에 있어요.
그 다음에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이 위에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풀이 어떤 방법은 수익률은요, 항상 수익을 측정해요. 그리고 투자 금액을 아래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승수는 항상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니까 투자 금액을 위로 올려야 돼요. 쉽게 보이게. 그리고 승수는 왠지 상승한다라는 이런 뜻 같으니까 그냥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해석했죠. 유효 총소득률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밑에 투자 금액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수익률과 승수는 투자 금액 붙어 있는 게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 투자 금액부터 읽으면 투자 금액에 대한, 분모에 대한이니까 투자 금액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이군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 돼, 옆에. 투자 금액에 대한 유효 총소득의 비율이군요. 옳은 지문.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순소득률도 수익률이니까 모가지를 쳐요. 그리고 밑에 뭘 내린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투자 금액부터 읽으면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어야죠. 투자 금액에 대한 순영업 소득의 비율이에요. 그럼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율도 수익률의 일종이죠. 그래서 모가지를 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세전현금 수지니까 지분 수익률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냥 투자 금액이 아니라 지분 투자 금액을 아래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 금액부터 읽으면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의 비율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지분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전현금 수지의 비율. 그러니까 너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측정해서 수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모가지 쳐요. 그리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금액부터 읽으면 투자 금액을이죠. 얘는 분모가 아니라 분자부터 읽으니까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투자 금액. 요게 총 투자 금액이겠죠. 투자 금액을 유효 총소득으로 나눈 값 맞았어요. 순소득 승수가 나와요. 모가지를 쳐요. 모가지. 그리고 위에다가 뭘 올린다? 투자 금액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흐름 승수도 승수의 승수. 근데 얘는 주의할 게 세후 현금 흐름이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 위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 지분 투자 금액을 세후 현금으로 나눈 값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연습해 줘야 돼요. 이걸. 그래서 연습하시라고 기출지문 중에 뽑아놨어요. 1, 2, 3, 4, 5, 6. 수익률 3개, 승수 3개. 항상 대응관계를 찾고 수익률은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아래로. 그 다음에 승수는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위로 이렇게 올려옵니다. 딱 이게 포인트죠. 이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자, 승수는 왜 승수라고 합니까? 이 승수는 배수를 뜻하는데요. 자, 요 공식에 의하면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측정해 보죠. 투자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니 봤더니 10억이 나와요. 그러면 승수는 항상 투자 금액을 측정해서 그 크기를 수익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가 됩니까? 10배가 되죠. 10배. 요 10배를 우리는 배수를 한자로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승수. 그래서 투자 금액을 수익으로 나눈 값을 배수 또는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투자 금액이 수익의 몇 배입니까? 이걸 찾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계산 과정은 아니니까 지금 두 가지 말 문제 꼭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비율 분석법. 비율 분석법은 우리 시험에 5개가 나오죠. 조금 키워볼까요? 비율 분석법. 근데 비율 분석법은 암기 코드가 있죠. 일단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모가지를 쳐서 앞에다가 손으로 부채를 붙입니까? 발로 부채를 붙입니까? 그러면 손부채. 이 손이라는 건 손자 적다고 보면 순영업 소득 같고 밑에 있는 부채라는 건 부채 서비스액을 말해요. 그래서 이 부채 감당률이 나면 손부채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이걸 측정하는 지표죠. 바로 볼까요? 자, 바로 보자고요. 자, 비율 분석법. 자, 부채 감당률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항상 모가지를 쳐서 앞에다가 뭘 적는다. 손부채. 그리고 해석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해석이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채 감당률은 분자가 순영업 소득이니까 결국 순영업 소득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수 형태니까 기준이 1이 되겠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거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습니다. 순영업 소득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 1보다 크다는 건 순영업 소득이 크다는 뜻이니까 순영업 소득이 대출의 원리금, 요걸 우리는 미국에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죠. 부채 서비스액. 이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계산 문제가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는데 부채 감당률이 정확히 얼마인지 측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다가 모가지 쳐서 순영업 소득 집어넣고 손부채 한 다음에 순영업 소득 1억, 부채 서비스액 5천 이렇게 집어넣으면 2가 되는데 이건 하수고.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나타낸다면서요. 그러니까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순영업 소득이 은행에 상환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 없다만 보자고요. 순영업 소득이 1억이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어요. 정확히 몇 배나 감당할 수 있습니까? 5천의 2배네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2가 되는 거예요. 해석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몇 배 감당한다는 거예요. 2배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채무 불이행률은 조금 유치하죠. 자, 채무가 나오면 탤런트 중에 임채무 씨가 아니라 임채무 씨의 친구인 유채무 씨를 떠올려야 된다 했죠. 유채무 씨. 그리고 유채무 씨는 가장인데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지고 다니세요. 근데 2가지를 지고 다니시는데 그 2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채무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채무를. 그러니까 유채무 씨가 채무 2가지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채무 2가지를.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 지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이게 68페이지고, 요거는. 자,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요, 항상 총소득은 내가 실제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내가 번 거 다예요. 그리고 이 유효 총소득으로 총소득을 벌면 이제 지출 3가지를 총소득에서 내놔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 이게 지출항목 세 가지예요. 지출항목. 이 지출항목 세 가지는 전부 다 이 유효총소득으로부터 나오니까 결국 유효총소득이 이 세 가지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이 유효총소득은요, 정확히는 세 가지를 짊어져야 돼요. 영업경비도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도 자신이 짊어져야 되고, 영업소득세도 이렇게 유효총소득이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세금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복잡만 하고 실제 세금 나온 거 보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래서 귀찮고 얼마 크지도 않으니까 세금은 대부분 실무에서 고려 안 해요. 이게 바로 유채무시라는 채무 불이행률이에요. 세금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유채무시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이렇게 짊어질 수 있느냐, 요걸 찾는 지표예요. 자, 그런데 이름이 왜 채무 불이행률이냐? 이 채무 불이행률은 분자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인데, 만약에 영업경비가 이렇게 커져요. 영업경비가. 그러면 유효총소득이 힘들겠죠? 유채무시가 이렇게 뿔따구가 나요. 근데 이번에는 부채 서비스액도 커져요. 그럼 이제 점점 유채무시는 지금 다리가 이제 후들후들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너무 커지면 이제 유효총소득 유채무시는 쑥 쓰러진다고. 쓰러지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두 가지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불이행하게. 그래서 이 채무 불이행률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크기를 측정해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채무가 불이행될 수 있다. 이런 걸 따지는 비율이에요. 이런 걸 따지는. 근데 그런 것까지 뭐 깊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 자, 채무 불이행률이 나오면 일단 앞에다가 뭘 적어요? 유채무시를 적어요. 유자를 딱 적고, 유채무시가 가족을 위해서 두 가지를 띄고 갑니다. 그 두 가지가 뭐니? 차례대로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근데 여기를 봤더니 뭐뭐에 대한이라고, 또 분모에 대한이잖아요. 분모에 대한.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에 대한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총자산 회전율. 자, 총자산 회전율은 회전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뭔가를 굴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자산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놔야 뭔가 부지런히 총자산이 굴러 다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투자자가 총자산을 열심히 굴리고 다녀요. 그러면 뭔가 묻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니까 뭘 묻어갖고 오라는 것이냐? 총소득을 묻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는 이유는 총소득 묻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공식이에요. 총소득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 또는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바로 문제 풀어보죠. 자, 아이고.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면 동그라미. 그리고 열심히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리는 이유는 뭐 묻어갖고 오라고. 여기가 총소득이죠. 총소득. 그래서 얘도 뭐뭐에 대한이니까 분모부터 분모인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왔다 갔다 복잡하네요. 자, 이번에는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대부비율과 부채비율. 대부비율과 부채비율은 절대 혼자서 안 나와요. 세트 메뉴. 그런데 이 대부비율은 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적인 해석이 중요하죠. 대부비율은 대출 금액을 받은 비율이에요. 대출 금액을 받은 비율. 요걸 우리는 LTV라고 하죠. 대부비율은 대출 금액의 비율이니까 대출 금액이 몇 프로냐 이런 뜻이에요. 대출 금액이 몇 프로냐. 대출 금액이 몇 프로냐.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은 대출 금액인 대부 비율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니? 대부 비율은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냐라는 비율이에요. 조금 이따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 근데 부채 비율은요,
누군가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정부는요, 항상 이 대출의 건전성을 따져요. 대출의 건전성. 이 대출이 부채, 빚이니까 항상 뭔가 대출을 받으면 이 부채 건전성을 따져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나오면 부채 건전성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이게 암기 코드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다. 그럼 어떻게 건전성을 따지니? 모가지 쳐서. 부채 건전성이란 나의 능력에 맞는 부채냐? 나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니까 나의 자기 자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따지고요. 부채 크기를 측정해서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를 측정한 다음에 자기 자본 또는 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이 있어요. 부채 비율은요, 수익성 지수처럼, 아이고 목이 메이네요. 수익성 지수처럼 정의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정의 문제라는 건 분자부터 읽느냐 분모부터 읽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 비율은 암게 이래요.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고요. 부채부터 읽으면 부채를 자기 자본 또는 지분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분모에 대안으로 더 많이 나오죠. 분모에 대안. 그러니까 분모에 대안이라고 나오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말문제 암기 코드예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대부 비율은 부채 비율. 아유 이게 마이크 튈까봐 제가 쌀쌀합니다만 대부 비율 뭐가 보여? 대부 비율. 부채 비율, T자가 보인다는 거, T자.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자,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하나 사고 싶어요. 10억짜리. 10억짜리를 사고 싶으면, 이게 지금 회계 T 계정을 뜻하는데, 지금 뭘 지금 맞춰야 됩니까? 10억을 지금 이렇게 맞춰야죠. 근데 항상 돈은 내 돈부터 헤아려 봐야죠. 그래서 내 돈을 봤더니, 지분, 내 자기 자본이 2억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출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대출 8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출이 바로 부채죠. 부채. 그러면 이제 딱 T를 딱 그려놓고 이 사람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이게 대출 비율이잖아요. 그럼 보자고요.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아이고 8억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10억에 8억이니까 80%를 빌렸군요. 이게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그런데 이제 이런 대출을 받으면 빚이 생기는 거니까 정부는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죠. 근데 그 대출의 건전성을 어떻게 따집니까? 자기의 능력인 자기 자본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요 2분의 8을 읽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T가 대단히 유용한 T예요. 특히 계산 같은 거 할 때. 부동산 가격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대출 금액을 여기다 적고 밑에 나머지를 지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말문제 하기 전에, 읽기 전에. 자, 이거 보세요. 자, 요런 형태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데 투자자가 10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8억 받았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T자만 살짝 적어요. T자만. 그리고 여기다가 뭘 적냐? 지금 10억 원짜리죠? 10억. 10자. 그리고 지금 얼마를 대출 받았어요? 8억. 8자. 딱 적어놓고 요 밑은 결국 내 돈이 2억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보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인데 10억 중에 8억을 대출 받았군요. 그러니까 몇 프로? 이거 80%인데? 80%. 이게 대출 비율이에요. 그리고 정부는 이 대출이 건전한지 불건전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오른쪽에 2분의 8을 읽으면
이게 4조. 퍼센트로는 400%. 이걸 뭐라 그런다?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은 말 문제로 잘 나와요. 자, 여기 있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모가지를 쳐서 부채를 항상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 지분으로 나눠요. 근데 뒤에 정의 문제를 봤더니 뭐뭐에 대한이에요. 뭐뭐에 대한. 그러니까 분모에 대한이니까 지분 또는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옳은 지문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이고. 자, 그럼 정리 한번 하고 끝내자고요. 자, 할인법은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를 활용하는 법인데 대표적인 게 순형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을 이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순형가법은 순형가는 수익의 형가에서 비용 형가를 뺀 것이고 순형가는 0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수익성 지수는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 값이죠. 그리고 분수 형태니까 기준이 1이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클 때 투자를 합니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항상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는 방법인데 내부 수익률의 공식은 순형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은 뭐랑 비교한다? 회비를 내 세요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익률과 승수는 산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수익률과 승수는 수익과 투자 금액을 대응시키는 관계니까 항상 세전이나 세후 등 지분 수익이 나오면 지분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고요. 세전과 세후가 아니라면 총 투자 금액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할인법에 자,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손부채. 해석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분수 형태니까 얘는 당연히 1을 기준으로 해석을 할 텐데 1보다 크다 이 말은 순영업 소득이 크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률은 유채무시가 떠올라야 돼요. 유채무시가 채무 두 개를 짊어지고 하는 거예요.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 총자산을 떼굴떼굴 굴려요. 뭐 묻어갖고 오라고요? 총소득 묻어갖고 오라고. 자,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을 뜻하고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이에요. 부채의 건전성은 나의 능력인 자기 자본으로 비교한다. 그래서 분모부터 읽으면 자기 자본에 대한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자, 이게 몇 분이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암기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